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네, 4부 시작하겠습니다. 황보선 앵커 휴가로 오늘 제가 대신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는 변호사 박지훈입니다.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을 하시면 제가 방송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만나는 코너죠. 주요 사건 사고 또 판결의 맥을 짚는 사건, 그건 이렇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성배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지현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진짜 반갑네요. 네, 여기서 변호사님. 두 분을 만날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두 분 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또 아직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또 이 수사나 이 사건 분야에서 가장 전문적인 두 분과 또 얘기를 나누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자, 아침에 네네. 이 사건 얘기하기 그렇지만 다룰 건 다뤄야 되니까요. 먼저 박 변호사님. 네. 첫 번째 사건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전과 35범의 이 남성 네. 잡혔네요. 그렇습니다. 경찰이 어제 오후 1시 30분경 경남 함양군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이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했던 60대 남성 김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네. 김 씨가 지난 26일 전남 순천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했고 네. 이후에 택시와 버스 등을 이용해서 27일 전남 보성군 벌교역으로 이동한 다음 무궁화호에 탑승하고요. 진주 반성역에 하차했습니다. 김 씨가 함양의 한 여관에서 투숙한 뒤에 시외버스 터미널로 이동하다가 잠복 중이던 형사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는데 아마 경찰은 김 씨가 함양에서 또다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네. 시외버스 터미널과 기차역 등에서 잠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김 씨 거주지는 경남 창녕군입니다. 지난 25일 오전 10시경에 앞서 두 차례 외출 제한 관련 위반 조치 조사를 위해 예. 이 창원 보호관찰소에 출석했다가 이 변호인을 대동해서 다시 출석하겠다며 되돌아간 이후에 아하. 거주지로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대구, 경북, 경남, 전남 등으로 이동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야, 이 사람 나흘 만에 검거는 되긴 했지만 전과도 35범이고 경남, 경북, 영호남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할벌했다고 생각하니까 좀 끔찍한데 아마 많은 분들이 놀랐을 것 같아요. 승 의원님, 네네. 이 사람 무조건 재범 가능성 높은 사람 아니었나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고 이게 그 국가에 있는 법무부나 여러 예. 수사기관에서도 고위험 재범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집중 관찰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요. 네. 사실 조금 이 사람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범행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 2006년에 성인도 아니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징역 7년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2014년에 출소했는데 그러면 좀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건전한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전자발찌를 찼음에도 불구하고 또 두 번에 걸친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점이 또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이 전자발찌 2023년까지 계속 전자발찌를 차야 되는 신세가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범 고위험자로 분류되어서 집중관리 감독을 받고 있었는데 여기서도 아까 박 변호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9월에 두 차례 야간 외출과 음주 제한 수칙을 위반하기도 했다. 특히 야간 출입 제한을 외출 제한을 위반하는 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갔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오겠다라는 핑계를 가지고 이제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했던 이제 피의자인데요. 사실 이번에 이 전자발찌를 끊고 이 정도까지 만약에 외부 도주를 했다면 네. 좀 법원에서 이게 사실 전자발찌 끊는 것만으로 해도 7년 이하의 징역이 해당될 수 있는데 좀 어묵하게 진짜 중대하게 이 사건을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이게 이 강윤성 사건 이후에도 이 전자발찌 훼손하는 사례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그 사건 때문에 신속수사팀 설치한다고 법무부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안 법무부가 됩니까? 지난 13일에 서울 등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 네. 순속수사팀을 설치하고 운영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보호관찰 담당 기간 평균 9년, 수사 역량을 갖춘 최적의 인력 78명으로 구성했다고 설명을 했지만 네.
사실 그동안 전자감독 대상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즉시 현장에 출동하는 비율이 18.4%에 불과했고 야간 휴일 대응에 취약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신속수사팀은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네. 위반 시에 100% 현장 출동을 해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만 그 실효성을 다했는지에 대해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관리 감독 업무는 형의 집행을 담당하는 법무부 보호관찰소죠. 그렇지만 전자발찌를 훼손한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의 현행범이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착수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신속수사팀은 마치 사법경찰관으로서 경찰에 공조 요청을 하기 전에 직접 현행범 체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도입한 제도인데 유사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조치를 취한다고 제도 개선을 했지만서도 계속적으로 전자발찌 훼손 아니면 전자발찌 찬 상태의 범죄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27일 오후 6시 50분경 경기도 부천시에서 한 남성이 몸을 만지고 도망갔다며 10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네. 이 남성이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몸을 더듬는 등 강제 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피해자가 도망간 남성을 뒤쫓아가면서 위치를 파악해 경찰에 알려주면서 경찰이 신속하게 검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피의자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남성이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임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2015년 장애인을 추행했던 전과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였고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야, 참 이게 문제인데요. 승전 의원님께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강윤성 사건 등으로 논란이 됐는데 뭔가 대책을 해놨는데 실효성도 크게 없고 이건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좀 알려주세요. 예,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예. 보는데요. 전자발찌를 끊겠다고 마음먹으면 그거야 뭐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끊으려고 아무리 강력한 마음먹으면요. 진짜 뭐 쇠사슬을 달 수도 없는 거면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렇게 그 AI나 이런 쪽에 굉장히 이렇게 선진국이잖아요. 그러면 전자발찌를 끊을 때 전자발찌에서 뭔가 위험 신호를 신속수사팀이라든가 아니면 경찰이라든가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좀 알려주고 그럼 대한민국인 지구대도 있고 파출소도 있잖아요. 그럼 전자발찌 변호사님 말씀대로 현행범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딱 끊는 그 순간에 한 3분에서 5분 정도 걸린다면 그때 경찰이 짱 출동해가지고 그 사람 딱 잡으면 그때까지는 GPS가 확인되니까 그런 형태의 좀 적극적인 전자발찌 훼손 시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에 대한 매뉴얼을 정확히 만들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제가 프랑스에서 한번 이 보호수용 제도 때문에 한번 제가 이렇게 기관을 방문했을 때 경험을 어떻게 들었는가 하면 사람의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스스로 전자발찌를 끊는다든가 지금 나와 있는 이 사건 같이 분명히 전자발찌를 차고도 또 범죄를 두 번 저지르고 이런 어떤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면 스스로 재범의 위험성을 확인했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사람들은 좀 중간처우 적어도 낮에는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저녁 시간에는 좀 어떤 시설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행동을 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마련되든지 아니면 조금 더 친사회적인 시설에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어떤 그 범죄 충동을 좀 더 낮추기 위한 어떤 보호수용 제도에 대해서 도입하자 안 하자 뭐 이런 말이 아니라 이제는 한 번 정도 조금 더 논의가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고 사망하거나 부작용 겪는 환자 또 그 가족들이 정부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네요. 이것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에 사망하거나 부작용을 겪은 환자와 가족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가 어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접종과 피해 사이의 인과성에 관한 기준을 인정하지 않은 입법 부작위, 이 접종과 피해 사이 인과성 여부 입증 책임을 질병관리청장이 부담하는 취지로 입법하지 않은 입법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협의회 측은 가족을 잃은 희생자 눈에는 피눈물이 흐르고 국책사업에 동참한 희생자 가족은 생업을 포기했다면서 이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에 피해자나 희생자 가족을 입회시켜서 투명하고 정확한 심사를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자 승전 의원님 벌써 코로나19 발생한 지 2년은 지났는 것 같은데 이 진짜 백신 접종 후 사망 또 이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그런 사례가 잘 생각은 안 납니다. 혹시 많지는 않나요? 어떻습니까? 네, 이게 저도 참 생각이 나지 않아요. 잘 안 나죠. 우리가 언론에서 정말 어제도 건강했고 오늘도 아버지와 인사하리라고 기대했던 많은
피해자들이 덧없이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들의 모습은 많이 보이는데 네. 사실 그 많은 피해자들 사이에 국가가 인과성을 인정했는 케이스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상 반응은 한 5건 정도. 네. 그러니까 인과성이 있는 이상 반응. 그렇죠. 그다음에 인과성이 있는 사망은 한 2건 정도. 그래서 아마 저희가 한 70% 이상 그 백신을 맞았는데 그 사이에 부작용은 굉장히 많이 드러났지만 실질적으로 질본청에서 인과성을 인정했는 건 7건밖에 되지 않는다. 너무 적네요. 결국 질본청에서 이럴 수는 있어요. 인과성은 인정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비를 조금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는 과거에는 한 1,000만 원 정도는 지원을 했다는 건데 네. 사실 젊은 친구들이 메디컬 레코드라 그러죠. 의학적인 어떤 자기 몸에 소견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백신을 맞고 난 다음에 사망을 했을 때 과연 그 백신이 그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확인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아하. 만약에 오늘 나의 심장의 상태가 A라는 상태였는데 네. 백신을 맞고 난 다음에 B라는 상태로 바뀌었다. 대조군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질본청에서 인과성을 인정하는 걸 굉장히 매우 어렵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헌법소원도 알겠습니다. 제기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우리 뭐 박 변호사님 뭐 의료 소송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이게 인과관계가 정말 중요하긴 한데 인과관계 인정받는 게 백신하고 피해 네. 어려운 건가요? 현재 백신 허가 과정에서 발견된 이상 반응이나 먼저 네. 백신을 접종한 국가에서 확인된 이상 반응을 근거로만 인과관계를 판단하다 보니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사례가 적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네요. 이 방역 당국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지난 25일까지 신고된 이상 반응 중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된 비율을 확인해 봤더니 3건 중 1건 꼴에 불과했고 네. 이 중증의 경우에는 인정 비율이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앞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는 국외 이상 반응과 연구 현황 외에도 국내에서 실제로 발생된 이상 반응에 대해서도 폭넓게 인과관계 판단을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내년부터 1인당 3천만 원을 한도로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고 물론 기존에도 인과관계가 명백하게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의료비를 지급해 왔습니다만 그 한도가 1,000만 원이었습니다. 네. 그 범위를 확장한다는 것이고 이미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을 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발생한 손해 전체에 대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겠죠. 이 그렇죠. 정부의 방침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일단 일정한 한도 내에서 배상을 해주겠다는 입장에 불과하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손해배상의 범위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낄 만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뭐 유튜브 댓글에 지금 박변 뭐죠? 그 박변이 우리 박성배 변호사인지 저도 박변이긴 한데 네, 알겠습니다. 전 박성배 변호사라고 생각하고 우리 인과성 의료 소송에서 인정받는 것도 박 변호사 어렵죠. 이 불법행위 손해배상 네. 청구 사건이 인용받기 위해서는 과실, 위법성, 손해 발생, 인과관계를 입증해야죠. 그런데 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환자가 의료 행위의 불법행위를 입증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다. 이에 따라 법원이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있긴 합니다. 그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 그리고 의료행위 이전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네. 딱히 의료행위 외에는 다른 원인이 없었다는 점만 입증하면 인과관계를 인정해 줍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사고 인과관계 입증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일반적인 소송보다 극히 인과관계 인정 사례가 드물다고 평가할 수는 없어도 네. 일반적인 민사 손해배상 사건보다는 인정률이 소폭 낮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승전 의원님, 네네. 요것도 네네. 한번 말씀 주십시오. 지난 8월 달에 지적장애인 수영선수 출신 이모 씨인데 화이자 백신 맞고 사망을 했었는데요. 네네. 국가수에는 인과관계 인정된다, 가능성 있다라고 했는데 네네. 질병관리청에서는 인과성 없다, 백신하고 네네. 이 정반대 결론이 났는데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이 네. 이제 국민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얀센 백신 맞은 젊은 친구들 그리고 또 부스터샷에 있어서 한 70% 이상의 국민들이 이건 좀 지금 백신에 대한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불신을 만들어내는 씨앗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두 기관 다 대한민국 최고의 어떻게 보면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는 기관인데 네. 국가수에서는 분명히 인과성이 있다라는 측면을 들여다봤지만 질본청에서는 인과성이 없다라고 들여다봤다면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우리 박성배 변호사님이나 박지훈 지금 오늘 앵커와 저와
제가 그 기록을 다 뒤져보고 네. 싶었는데 언론에서 나오지 않아요. 없죠. 그러니까 왜 A라는 곳에서는 인정했고 국가수에서는 왜 질본청에서는 이해가 인정하지 안 되네. 않았느냐. 그 투명성이 인정되어야 국민들이 설득될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두 기관 사이에 한 기관은 되고 한 기관은 안 된다는 게 언론에 노정되고 나타나기 시작하면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민의 불신이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제가 어제 좀 이렇게 질본과 관계되는 그다음에 또 이런 쪽에 관계되는 분과 많은 전화를 나누었는데 사실 옛날과 달리 지금의 이제 코로나가 많은 변이를 일으켜서 국민들 한 85% 이상의 백신 접종률이 나와야 네. 사실상 집단 면역 체계가 좀 이루어질 수 있다는데 그러면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게 백신을 맞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그러네요. 네. 사실 이런 환경 속에서 그냥 부스터샷 맞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굉장히 몸이 안 좋아지면 그건 우리 책임 아닙니다. 그건 알아서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과연 어떤 국민이 필요하다? 예. 대한민국의 질본청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알겠습니다.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자, 마지막 사건 얘기도 하겠습니다. 자, 평생을 키워준 친할머니를 살해한 10대 형제 어제 첫 공판이 있었는데 박 네. 변호사님이 좀 사건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10년 가까이 자신을 돌봐주고 키워준 그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이를 방조한 10대 형제 어제 네. 열린 첫 공판에서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형 18세 A군, 동생 16세 B군 이 8월 30일 자택에서 친할머니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고 이를 목격한 할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당시 형이 직접적인 행동을 했고 이 동생은 할머니의 비명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닫는 등 형의 범죄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형제는 평소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거나 왜 너희가 급식 카드를 갖고 편의점에서 직접 먹을 것을 사지 않느냐는 친할머니 꾸중의 격분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고 네. 이 검찰에 따르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심경을 묻는 질문에 웹툰을 보지 못해 아쉽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금세 지나서 승전 의원님은 다른 방송에서 저 만나시고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박성 변호사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사건 그건 이렇습니다. 자, 박성미 변호사, 승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